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2023년 위기를 예측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석현님,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로 신흥국에 위기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에도 위기가 오는 걸까요? 이유는 부채 리스크. 죽기를 각오하고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를 올릴 때는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겠죠. 어떤 때, 이거 이러다 과열돼가지고 이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럴 때 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위기론에 빠지시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식에 빌린 자금 25조. 네, 이것도 레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줄 때 얼마나 많이 줄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전처럼 뭐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줄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면 줄수록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측정해 본 바로는 총 예수금, 예탁금 대비 신용 비중이 얼마냐. 근데 과거 보니까 대충 레인지가 20에서 40%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하고, 20%를 향해 가면 되게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한 36%쯤 되는 것 같습니다. 66조 정도로 감안했을 때, 고객 예탁금을 66조 정도 보고, 한 25조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출도 안 나오고 가계부채를 죄이는 분위기인데, 미국 동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포였던 개인의 매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대출을 계속해서 늘리는 거는 시한폭탄의 사이즈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신용대출은 큰 사태가 나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었잖아요. 2005년, 6년, 7년 대출이 마구잡이 늘어났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집을 어떻게 했냐요. 그냥 일단 돈부터 먼저 빌려주고 집 사는데 한 110% 돈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사는데 6억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니까 돈 더 빌려줄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니까 더 많이 빌려줘도 상관없다고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갔고,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항상 버블 붕괴 앞에는 과도한 대출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 실적이 최대치인데 3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급락이 나올까요? 급락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꺾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 무슨 놈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매출이 26%, 40몇 프로, 50몇 프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꺾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되게 비싼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 PER 배수 같은 거 보면 한 25배에서 35배 사이에요. 아마존 빼고. 아마존 조금 안드로메다지. 그래서 그거 빼고 보면은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고 약간 비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 올 때까지 아무 행동도 안 한다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100% 온다고 생각하고 음식료, 정유, 은행을 포트에 담아야 하는 게 보수적으로 포트를 짜는 거겠죠. 음식료는 아주 반영이 잘 되죠. 정유는 그런데 이제 또 수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못 올리고 인플레이션은 빵빵빵 터지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요. 금리를 올려도 되고 유동성을 빼도 되거든요. 어쨌든 유동성을 빼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죠. 70년대하고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나는 이유는 생산성 혁명이 상당히 있어요. 옛날 쿠팡 같은 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옛날에 없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스마트폰을 한번 분해해서 그 기능을 쫙 해서 물건, 기기로, 디바이스로 쫙 펼쳐보세요. 한 방 안에 가득할걸요, 그 기능이. 자, 그럼 그 가격이 얼마예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비싼 가격 기준으로 따져보면 1억짜리 가치도 있잖아요. 옛날로 따져보면 그 디바이스 기기들을.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자체가 엄청난 디플레이 요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는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정미적하게 인플레이션을 늦게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디플레이션 요소가 생산 혁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죠.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금융 전문가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전부 디플레이 요인 아닙니까? 저 옛날에 어디 강의 가면 돈 100만 원씩 받았죠. 그쵸? 더 받은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디플레이 요인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동희님. 8월에 우리 시장이 조정을 겪었지만 아직 강세장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영향이 내년에 사라지고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면 경제는 오히려 정상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뭐죠? 강세장이죠. 지금 이 정도면 강세장입니다. 굉장히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드 코로나가 현실이 되면 이제 섹터별로는 상당히 다르겠죠. 죽었던 섹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근데 이미 사전에 그렇게 올라갔던 주식은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세장에 진입한다는 건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나 금리가 아마 올라가야 약세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아윤님께서 10월 대주주 요건에 따른 매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은 하락 후 상승 기대해도 될까요? 10월 달부터는 대주주 관련해서 물량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들이죠. 대형 주식들은 받아낼 거고요. 개별 주식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좀 뭐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각동희님께서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자 수 피크를 보일 경우 어떤 형태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정책이잖아요. 델타는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까인데요. 만약에 이게 심해져서 정말로 지금 고용이 미국 못 올라온 게 거의 대부분 델타 때문이고, 앞으로도 이 델타 변이의 확산 때문에 고용이 주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추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불균형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자본시장은 그냥 룰루랄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 델타 변이나 이런 그 전염 때문에 긴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서는 계속 과열권이 진행이 되고, 치료적인 상황들, 즉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같이 병존하는 상황들이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로 한국장 저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당하면 당하는 거죠. 뭐 시장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여러분, 시장을 결정짓는, 거시를 결정짓는 변수가 몇 개일까요? 아실 수 있어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 변수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측정합니까? 기업 측정에도 한계가 있는 게, 내가 검토하고 했는데 한두 개씩 빠지는 게 있어요. 한두 개의 기업조차 그런데 경제 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쓰는 에너지가 사실 상당히 헛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수백 수천억씩 번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거시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수조, 수십조, 수백조 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수조, 수천억, 수백억 벌고 싶으시면 거시경제에 그다지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직 큰 돈 벌으신 분들을 많이 못 봤어. 큰 돈 버시고 싶으시면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을 끊어라 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세게 얘기했죠? 끊을 정도 수준은 아닌데, 하도 말이야. 하도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왜냐하면요, 내가 사는 세상이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초급자, 언더가 거시경제에 관심 많아요. 그러나 중급자, 고급자로 갈수록 거시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대표가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잖아. 찰리 먼거고. 거긴 수십조가 넘잖아요. 수백조잖아. 수백조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제 주변에 거의 조단위, 그다음 수천억, 천억, 뭐 수백억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결시. 이번 상승장에서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좀 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결론은 잘 모른다라고 빨리 결정 지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면 헛팀을 쓰시는 거예요. 헛팀. 이런 헛팀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것들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의 오묘한 하모니거든요. 하나는 기업의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죠. 기업의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한 축이고요. 기업이 성장을 하면은 그냥 무찌르고 가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투자자들의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 이거는 일컬어 다르게 표현하면 유동성의 흐름이에요. 유동성의 흐름,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지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 바텀업을 하는 이유가 뭐고 가치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예상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흐름을 봐서는 이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구나,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기 조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고, 사람 마음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한 여성분과 지금 20년 넘게 사는데 아직도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때가 많아요. 20년을 살았어. 20년. 근데도 잘 모르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의 양을 결정짓는 건 뭔가요? 유동성의 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금리잖아요. 금리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까지는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금리를 잘 봐서 유동성의 흐름들을 결정지어준다. 그래서 금리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다른 것보다는 금리의 흐름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